타오 얘기가 끝났을 때 나는 그녀의 광채가 흐릿해지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바깥에서는 이미 비가 그쳤다. 태양은 푸른색과 분홍색을 반짝이는 거대한 흰 구름들 위에서 빛을 발산했다. 나무들은 상쾌한 느낌을 전달했고 가지들은 부드러운 바람결에 흔들렸다. 나무잎에 매달린 물방울들에서는 수많은 무지개가 춤을 췄다. 태양의 복귀를 환영하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햇살에 실려 곤충들의 감미로운 음악과 뒤섞였다. 내가 겪어본 가장 신비로운 순간이었다. 모두 말을 잊었다. 우리의 영혼이 주변의 아름다움을 맘껏 흡입하도록 놔두고 싶어서였다. 행복한 웃음과 목소리가 들리면서 평온이 깨졌다. 뒤돌아보니 비아스트라, 나톨리, 라티오누 씨가 각자 타라를 이용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도코의 바로 앞에 착륙한 뒤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들어왔다. 우리도 일어나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티아우바 언어로 인사말이 오갔다. 나는 여전히 모든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의 언어를 말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어차피 할 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프랑스어로 말하면 그들 역시 알아듣지 못했지만 내 말의 뜻을 정신감흥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꿀물로 요기한 후 다시 떠날 채비를 했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나톨리가 다가와 내 허리에 타라를 채워주고 오른손에는 리티올락을 쥐어줬다. 나도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됐다. 내가 이 행성에 온 첫날 사람들이 이런 장치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뒤부터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일을 빠르게 겪다 보니 그럴 기회가 있으려곤 기대하지 않았다. 나톨리 당신들은 공중부양 능력이 있는데 굳이 타라와 리티올락을 사용해 날아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물었다. 공중부양을 하는 데는 강한 정신집중이 필요하고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돼요, 미셸. 그리고 속도도 시속 7km밖에 안 되죠. 공중부양은 특정한 정신훈련 때 사용되지만 운송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장치는 우리 행성의 이른바 차가운 자력을 중립화시킨다는 점에서 공중부양술과 동일한 원리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냉자력은 지구의 중력과 같은 것으로 모든 물체를 지면에 붙들어 매죠. 인간도 돌처럼 물질로 구성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방법으로 무중력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특정한 고주파 진동을 일으켜 냉자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동이나 방향전환에는 다른 주파수의 진동을 이용해요. 보다시피 아주 간단한 장치예요. 똑같은 원리가 무대륙, 아틀란티스, 이집트 등지에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도 사용됐죠. 타오에게서 이미 들었겠지만 이제 당신이 직접 반중력 효과를 체험할 겁니다. 이런 장치로 어느 정도나 속도를 낼 수 있나요? 당신이 착용한 장치로는 시속 300km를 낼 수 있어요. 고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일단 가죠.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가 사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런데 처음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내 지시를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나를 지켜봤다. 나의 긴장하는 모습에 가장 재미있어하는 사람은 라티오누 씨인 듯했다. 나는 리티올락을 손에 단단히 쥐었다. 그것의 안전끈은 팔뚝에 부착됐다. 내가 리티올락을 놓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팔뚝에 매달려 있게 된다는 얘기다. 긴장으로 침이 말랐다. 솔직히 별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나톨리가 다가와 내 허리에 한 팔을 두르면서 안심시켰다. 내가 그 장치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부축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또 내 허리에 타라에는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리티올락은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형 버튼을 3개 잡아당겨야 했다. 자동차의 시동키를 돌리는 것처럼 리티올락을 조종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동작이었다. 작동 준비가 됐음을 알리는 작은 불빛이 들어왔다. 리티올락은 세로로 길쭉한 서양배처럼 생겼다. 밑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목 부분을 손으로 붙잡는데 윗부분은 버섯가처럼 생겨 손가락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돼 있다. 나톨리는 그 리티올락이 나를 위해 특수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내 손의 크기가 그들 손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티올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리티올락의 크기는 사용자의 손에 딱 맞는 게 중요하다. 리티올락은 고무 소재인형 부드러웠고 내부는 물로 채워졌다. 지시사항을 들은 뒤 나는 리티올락을 붙잡았다. 그런데 너무 세게 쥐는 바람에 우리는 급작스럽게 공중으로 솟구쳤다. 나톨리는 솟구치기 직전 간신히 나를 붙잡았다. 우리는 공중으로 3m 정도 올라가 있었다. 지면에서 2m 정도의 공중에 떠있던 다른 사람들은 나톨리의 놀라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타오가 그녀에게 말했다. 조심해요. 미셸은 행동파예요. 그의 손에 어떤 장비를 쥐어주면 그는 즉각 사용할 거예요. 리티올락의 손잡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압박하면 수직으로 상승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나머지 내 손가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하강하고 싶으면 손의 압박을 풀고 더 빨리 하강하려면 왼손으로 아랫부분을 누릅니다. 나톨리는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내게 연습해보라고 했다. 우리는 약 50m 공중으로 상승했다. 타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어요, 미셸. 이제는 혼자 해보라고 하세요, 라톨리.
그도 사용법을 아네요. 나 역시 그녀가 더 이상 지시하지 않기를 바랐다. 내 생각대로 해보고 싶었다. 라톨리가 날개처럼 옆에 붙어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다. 마침내 라톨리가 내게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높이에서 가까이 있었다. 리티올락을 쥐고 있던 손의 압박을 부드럽게 풀자 상승이 멈췄다. 압박을 더 약하게 하자 하강하기 시작했다. 자신감이 생겨 리티올락의 목 부분을 고르게 누르자 화살처럼 치솟았다. 너무 멀리 올라가 손가락이 얼어붙는 듯했다. 계속 상승했다. 손에 힘을 빼요, 미셸. 손에 힘을 빼요. 눈 깜짝할 사이에 따라온 라톨리가 소리쳤다. 맞아. 나는 손에 힘을 뺐다. 바다 위로 대략 200m 상공에 날아와 있었다. 얼어붙은 엄지손가락에 무의식적으로 너무 강한 힘이 들어갔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200m 높이에서 합류했다. 내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모양이다. 라티오누 씨조차 폭소를 터뜨렸다. 그가 그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다. 부드럽게 하세요, 미셸. 이 장치는 감촉에 매우 민감해요. 자, 이제는 여행을 떠나도 되겠네요. 우리가 앞장서죠. 그들이 서서히 날아갔다. 라톨리는 내 곁을 지켰다. 우리는 같은 고도를 유지했다. 나는 손바닥으로 리티올락을 누르면서 매끄럽게 나아갔다. 누르는 압력을 조절해 마음대로 속도를 늘릴 수 있음을 곧 깨달았다. 손가락 힘으로는 고도와 방향을 통제했다. 예상치 못하게 이탈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 특히 우리의 진로를 가로질러가는 3명의 사람들 때문에 관심이 분산됐을 때 그랬다. 그들은 지나치면서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무척 놀란 듯했다. 30분쯤 지난 뒤부터는 장비를 다루는데 능숙해졌다. 적어도 바다 위를 원활하게 날아가는 데는 충분했다. 장애물이 없는 만큼 우리는 서서히 속도를 높였다. 나는 심지어 동료들과 대형을 이로 비행하면서도 별로 빗나가지 않았다. 정말로 유쾌했다.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장비에서 생성된 일종의 포스필드가 내 주위를 감싸고 있어 나는 무중력 상태였고 그래서 떠있다는 느낌조차 없었다. 마치 큰 풍선 속에 들어가 있는 듯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의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주변 환경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다. 그 새로운 운송수단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즐거움도 커졌다. 조종기술을 시험하고 싶어 약간의 하강과 상승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동료들과의 비행구도 수준을 바꿔보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타오에게 다가가 텔레파시로 나의 행복감을 전달하면서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가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 밑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었다. 타오도 동의했다. 그룹 전체가 나를 따라 수면 가까이로 내려왔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파도 꼭대기를 스치듯 날아가는 기분은 정말로 환상적이었다. 마치 전능한 신이 된 듯한 중력의 지배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가끔 은빛 물보라가 일대면 물고기 떼의 위를 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너무 흥분된 나머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대충 3카르세 즉 티아우바에서의 1시간 정도 비행한 듯했다. 어느 쪽을 쳐다봐도 수평선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 타오가 텔레파시를 보냈다. 저쪽을 보세요, 미셸. 아득히 먼 수면 위에서 작은 점이 하나 보였다. 그 점은 급속도로 커지면서 적당한 크기의 산 같은 섬이라는 게 들어왔다. 부지어 검푸른 색깔의 거대한 바위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바위들은 날카로운 기세로 청록색 바닷물을 찌르고 있었다. 우리는 고도를 높여 섬 전체를 내려다봤다. 백사장은 보이지 않았고 거대한 바위 투성이의 해안은 바다에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는 위압적인 바위 덩어리 아랫부분에 부딪힌 후 햇빛 속에 무지개를 뿌리며 흩어졌다. 무지갯빛 물보라와 검은색 현무암 바위들이 묘한 대비를 연출했다. 내륙형 사면의 중간지대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숲을 이뤘다. 잎사귀는 기묘하게도 짙은 파랑색과 황금색이고 줄기는 피처럼 빨간색이었다. 이런 나무들이 연두색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이어진 가파른 경사면을 뒤덮었다. 호수 표면은 군데군데 황금빛 물안개로 몽롱하게 보였다.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물에 떠있는 듯한 거대한 독호를 볼 수 있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직경이 560m나 되는 독호였다. 엄청난 규모 외에도 독특한 점이 더 있었다. 색상이었다. 지금까지 봐온 독호들은 흰색 계열이었다. 9 독호의 도시에 있던 독호들도 그랬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진 듯했다. 일반적인 계란형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햇빛 속에서 빛나는 이 독호의 특수한 크기와 색상은 더욱 장엄한 이미지를 자아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수물에 독호의 그림자가 없다는 점이었다. 친구들은 나를 그 황금 독호의 둥근 지붕 쪽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수면선상에서 서서히 날아갔다. 낮은 위치에서 보는 독호의 모습은 훨씬 더 웅장했다. 다른 독호와 달리 이것은 출입구 표시가 전혀 없었다. 나는 타오와 라톨리를 따라갔고 그들은 곧 안쪽으로 사라졌다. 다른 2 사람은 내 곁에서 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부축했다. 놀랍게도 내가 손에서 리티올락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호의 장대한 모습에 넋을 팔고 있었던 것이다. 황금 독호 안에서 본 광경은 이랬다. 약 200명의 사람이 아무런 장치의 도움도 없이 허공에 떠 있었다. 모두 잠들어 있거나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듯했다.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수면이 6m 높이에 떠 있었다. 도코 안에는 바닥이 없었다. 사실 도코의 밑바닥은 수면 아래에 있었다. 이미 설명했듯이 도코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나와 도코 외부 사이에 아무런 벽도 없는 듯이 말이다. 어떻든 도코 바깥의 호수와 언덕 배경숲이 전경으로 보이고 이런 자연 경관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의 근처에 200여 몸뚱이들이 떠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할 것이다. 동료들은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나의 놀라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을 텐데 지금은 심각한 표정들이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들은 대체로 나의 동료들보다 체구가 작고 일부는 아주 이상하고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저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명상 중인가요? 곁에 있는 타오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리티올락을 손에 주세요, 미셸. 팔에 걸려 있어요. 나는 그 말대로 했다. 그녀가 내 질문에 답했다. 저들은 죽었어요. 모두 시신들이죠. 죽어요? 언제요? 모두 함께 죽었어요? 사고가 있었나요? 일부는 이곳에 있은 지 1000년 정도 됐어요. 가장 최근에 죽은 사람은 60년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당신이 놀란 상태를 보니 리티올락을 제대로 조종하지 못할 것 같군요. 나톨리와 내가 당신을 인도할게요. 두 사람이 나를 양쪽에서 부축한 채로 우리는 시신들 사이를 이동하기 시작했다. 예외 없이 모두 벌거벗은 상태였다. 결과부자를 한 시신도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길고 불그스름한 금발이었다. 서 있었다면 키가 2m 정도 될 듯했다. 피부는 황금빛인데 남자로서는 매우 잘생긴 용모였다. 사실 그는 자웅동체보다는 남성의 모습이었다. 좀 떨어진 곳에 여성이 누워 있었다. 피부는 뱀이나 나무의 껍질처럼 거칠었다. 이상한 용모 때문에 나이를 짐작하기는 어려웠지만 젊은 여성 같았다. 피부색은 주황이고 짧은 곱슬머리는 녹색이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의 가슴이었다. 무척 큰 가슴인데 서로 10cm 정도 떨어져 있는 젖꼭지가 두 대씩 있었다. 키는 대략 180cm였다. 허벅지는 가늘고 근육질이며 종아리는 아주 짧았다. 발에는 커다란 발가락이 3개씩 있었지만 손은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 우리는 시신들을 하나씩 관찰하며 돌아다녔다. 박물관에서 밀랍 인형들 사이를 이리저리 다니며 관찰하는 기분이었다. 모든 시신의 눈과 입은 다 트여 있었다. 자세는 둘 중에 하나였다. 결과부자로 앉아있거나 두 팔을 옆구리에 가지런히 붙인 채 누워있었다. 어디서들 왔나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러 행성에서요. 우리는 한 남자의 시신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한창 나이에 주른 듯했다. 긴 곱슬머리는 밝은 밤색이었다. 손발은 나와 비슷했다. 지구인과 무척 닮은 용모를 하고 있었다. 신장은 180cm 정도였다. 얼굴은 부드러운 표정에 귀티가 흘렀고 턱에는 부드러운 수염이 나 있었다. 타오를 쳐다보니 그녀의 시선이 내게 고정돼 있었다. 지구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고 다른 의미에서는 안 그래요. 당신도 그에 관해 많은 얘기를 들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흥미를 느껴 그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관찰했다. 타오가 텔레파시로 그의 손발과 옆구리를 보세요라고 말했다. 타오와 라톨리는 나를 그 시신에 더 가까이 데려갔다. 그의 두 발과 손목에 흉터가 있고 옆구리에는 20cm 길이의 베인 상처가 있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미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시신이에요. 다행히 동료들은 나의 반응을 예상해 나를 단단히 부축하고 있었다. 당신아는 너무 놀라서 리티올락을 제대로 조종할 수 없었다. 지구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자 대화의 주제였던 그리스도. 지난 2000년 동안 그토록 많은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의 시신이 내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시신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렇게 못하게 하면서 나를 뒤로 끌어당겼다. 당신의 이름은 도마가 아니에요. 왜 꼭 만져봐야 하나요?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있나요? 타오가 말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내가 한 말을 확인시켜주는군요. 사람들은 증거를 원한다는 말이요. 시신을 만져보려 했던 것이 몹시 부끄러웠다. 타오는 내가 후회하는 것을 이해했다. 알아요, 미셸. 당신이 본능적으로 그랬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곳의 시신들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인의 타오라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시신들을 이곳에 떠있는 상태로 보존하도록 만든 것은 타오라들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시신들은 아무런 장치의 도움도 없이 저렇게 떠있잖아요. 시신들은 모두 생전의 모습 그대로인가요? 물론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나요? 모두 만명야 되고 또 왜 보존하죠? 당신을 지구에서 데려올 때 이런 말을 해줬는데 기억하나요? 당신의 질문 중에는 우리가 대답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었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우리가 가르쳐주랬지만 어떤 점들은 당신이 기록해선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었죠. 당신이 방금 질문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 답변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도쿠 안에 147구의 시신이 있다는 것은 말해줄 수 있어요.
더 이상 캐물어봤자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시신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또 다른 뜨거운 질문을 던졌다. 모세의 시신도 있나요? 그리고 모든 시신들이 바닥도 없는 이 도쿠 안에 떠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구 출신으로 온 그리스도의 시신밖에 없어요. 이들이 떠있는 이유는 완벽한 보존을 위해서지요. 이 호수물의 특별한 성분이 보존에 도움이 되죠. 다른 시신들은 누구인가요? 다양한 행성들에서 왔는데 생전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잘 기억나는 시신이 하나 있었다. 긴 50cm 정도였지만 형태는 지구 생명체를 닮았다. 다만 피부색이 어두운 노랑이고 눈이 없었다. 대신 이마에 뿔 같은 게 있었다.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느냐고 묻자 그 뿔 같은 돌기의 끝에 파리의 눈 같은 다면체 눈이 두 대 있다고 했다. 감긴 눈꺼풀에 여러 개의 균열이 나 있는 게 보였다. 자연은 정말로 이상하군요. 내가 중얼거렸다. 말했듯이 이곳의 시신들은 각각 다른 행성에서 왔어요. 각 행성 주민들의 생김새는 자연이 결정하고 그들은 그 조건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르키처럼 생긴 시신은 안 보이네요. 미래에도 못 볼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소름 끼치는 장소에서 나는 북미 인디언을 닮은 시신들을 봤지만 그들은 인디언이 아니었다. 아프리카 흑인을 닮은 시신들도 봤지만 역시 아니었다. 일본인 같은 시신도 봤지만 역시 일본인이 아니었다. 타오가 말했듯이 지구에서 온 시신은 그리스도뿐이었다. 이 특이하고 흥미로운 장소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낸 후 친구들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숲의 향기를 실은 미풍이 우리들을 어루만졌다. 기분이 무척 상쾌해졌다. 무척 흥미롭긴 했지만 그런 장소를 구경한 뒤여서 그런지 매우 피곤했다. 타오가 눈치를 채고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미셸, 준비됐어요? 집으로 가죠. 그녀는 의도적으로 프랑스어로 말했다. 억양도 명백히 지구인 같은 억양이었다. 저녁의 산들바람만큼이나 기운을 북돋는 말투였다. 나는 니티올락을 손에 쥐고 친구들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다. 우리는 바위산 경사면을 뒤덮은 거대한 숲 위로 날아갔다. 산 꼭대기 상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를 찬탄하며 바라봤다. 으스스한 오후를 겪어서였는지 그것과는 대조적인 이 행성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다. 이 모두가 꿈이나 환영은 아닐까?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다시 떠올랐던 게 기억난다. 늘 그렇듯이 타오는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채찍질처럼 날카로운 명령이 텔레파시로 내 머릿속에서 울리면서 나의 부질없는 의심을 몰아냈다. 미셸, 니티올락을 누르지 않으면 해수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둘지 않으면 어둡기 전에 도착하지 못해요. 밤이 되면 당신이 약간 불편해질지도 몰라요. 실제로 생각에 빠진 사이에 내 몸은 수면을 향해 하강하다가 거의 파도에 닿을 뻔했다. 니티올락을 쥔 손에 힘을 줬고 내 몸은 화살처럼 치솟았다. 나는 하늘 높이 있는 타오 일행과 다시 합류했다. 태양은 이미 상당히 낮아졌고 하늘은 무척 깨끗했다. 바다는 놀랍게도 오렌지색을 띠고 있었다. 바닷물이 그런 세상을 보일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점에 관해 텔레파시로 묻자 하루 중 이 시간에는 오렌지색의 거대한 플랑크톤 떼가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설명이 되돌아왔다. 그 바다에는 플랑크톤이 엄청나게 많은 듯했다.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 하늘은 청록색이고 바다는 오렌지색, 그리고 만물은 황금색 빛에 감싸여 있었다. 키아우바에서는 사방에서 황금빛이 발산되는 듯했다. 갑자기 친구들이 고도를 높였고 나도 따라 올라갔다. 우리는 해발 1000m 정도의 고도에서 처음에 왔던 방향을 향해 시속 300km까지 속도를 높였다. 석양 쪽을 바라보니 수면에서 폭넓은 검은 띠가 나타났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대답이 왔다. 여러 대륙 중 하나인 누르아카예요. 아시아 대륙 전체만큼이나 넓은 곳이에요. 저곳에 가나요? 내가 물었다. 놀랍게도 타오의 응답이 없었다. 그녀가 내 질문을 무시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의 텔레파시 힘이 약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프랑스어로 재차 큰 목소리로 물었다. 저길 보세요. 타오가 말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온갖 색상의 싯대가 구름처럼 몰려왔다. 우리의 진로와 교차하기 직전이었다. 나는 충돌을 우려해 수백 미터 아래로 급강하했다. 싯대는 엄청난 속도로 스치듯 지나갔다. 새들의 속도가 빨라서였을까? 아니면 우리의 속도가 빨라서였을까? 싯대가 그토록 사라진 이유는 양측의 속도가 결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다. 위를 쳐다보니 타오 일행은 고도를 변경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떻게 싯대와 충돌하지 않았을까? 타오를 보며 그녀가 내 질문을 들었음을 알았다. 방금 전 그녀가 내 질문을 무시한 이유는 마침 그때 새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미 타오에게 익숙해진 만큼 그녀가 내 질문을 무시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회를 맘껏 즐기기로 했다. 또 태양이 수평선을 향해 내려가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주변의 아름다운 색조에 한껏 취하기로 했다. 하늘을 뒤덮은 파스텔풍의 색조들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했다.
이 행성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색상의 조화를 이미 목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현재의 비행고도에서 보이는 하늘의 색채 효과는 때론 바다의 색상과 대비되고 때론 그것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장관을 이뤘다. 늘 변하면서 항상 아름다운 이런 색상의 조화를 자연이 만들어 낼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전에 나를 기절하게 만들었던 취기가 다시 느껴졌다. 간단 명료한 명령이 전달됐다. 즉시 눈을 감아요, 미셸. 눈을 감았다. 취기가 약해졌다. 그러나 눈을 감은 채 리티올락을 조종해 대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이 분야에선 초보자였다. 결국 나는 좌우상하로 오락가락 비행했다. 또 다른 지시가 떨어졌다. 이번에는 덜 긴박했다. 라티오누 씨의 등을 쳐다보세요, 미셸. 그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그의 날개를 주시하세요. 눈을 뜨고 앞에 있는 라티오누 씨를 쳐다봤다. 이상하게도 그의 어깨에서 검은 날개가 돋아나와 있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 모든 정신을 그 날개에 집중시켰다. 시간이 흐른 뒤 타오가 다가와 프랑스어로 말했다. 거의 다 왔어요, 미셸. 우리를 따라오세요. 라티오누 씨의 날개가 이젠 안 보인다는 사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따라 수면을 향해 하강했다. 착색된 식탁보에 박힌 보석처럼 보이는 섬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나의 도코가 자리 잡은 섬이었다. 석양이 파도 속으로 잠길 때쯤 우리는 환상적인 색채의 불길을 뚫고 빠른 속도로 섬을 향해 하강했다. 서둘러 도코에 가야 했다. 아름다운 빛깔들로 야기된 취기가 다시 나를 압도할 것 같았다. 두 눈을 약간 감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수면선상에서 날아갔다. 고지어 해변을 가로질러 나의 도코를 둘러싼 숲속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나의 착륙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도코 안의 의자 등받이에 걸터앉아 있었다. 나톨리가 즉각 내 곁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내 리티올락의 시동 버튼을 끄면서 괜찮은지 물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색깔들. 나는 말을 더듬었다. 그 자그마한 사고에 웃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약간 슬픈 듯이 보였다. 내가 그토록 내팽겨치듯 착륙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자리에 앉아 붉은색과 녹색의 음식과 꿀물을 먹었다.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았다. 마스크를 벗었더니 좀 더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빠르게 어둠이 내려깔렸다. 티아우바에서는 늘 그랬다. 우리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간신히 구별했지만 그들은 대낮처럼 쉽게 나를 볼 수 있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이감을 느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마치 하늘에서 터진 불꽃이 그대로 얼어붙은 듯 찬란한 색깔로 빛났다. 티아우바의 대기권 가스층은 지구와 달라서 별들이 다양한 색상으로 훨씬 크게 보였다. 내가 돌연 정적을 깨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지구는 어디 있죠?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그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나톨리가 나를 아기처럼 안아올린 후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길을 안내하면서 우리는 해변으로 이어진 넓은 길을 따라갔다. 나톨리는 해변의 축축한 백사장에 나를 내려놓았다. 하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별빛으로 밝아졌다. 마치 거대한 손이 샹들리에의 전등을 켜는 듯했다. 타오가 다가와 그녀답지 않은 슬픈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수평선 바로 윗부분에 4개의 별이 보이세요, 미셸? 거의 사각형을 이루고 있지요. 위쪽 오른편의 녹색 별은 나머지보다 더 밝게 빛나요. 네, 그것이 맞아요.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녹색도 많네요. 거기에서 사각형의 오른쪽을 보세요. 약간 더 높은 곳을. 그러면 2개의 붉은 별이 서로 아주 가까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여요. 그 중에 오른쪽 별을 기준으로 약간 더 높은 곳을 보세요. 아주 작은 흰색 별이 보이나요? 간신히 보일 거예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보여요. 그 왼쪽으로 약간 높은 곳에 작은 노란색 별이 있죠? 네, 있어요. 그 작은 흰색 별이 지구를 밝혀주는 태양이에요. 그러면 지구는 어디 있죠? 여기서는 안 보여요, 미셸. 우리는 너무 먼 곳에 있어요. 나는 그 작은 흰색 별을 한동안 응시했다. 형형색색의 큰 별들로 가득한 우주에서 그 별은 너무도 하찮게 보였다. 그러나 그 별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가족과 집에 따뜻한 햇볕을 보내주고 식물들의 발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의 가족이란 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호주가 지구에서 가장 큰 섬이란 사실을 떠올리기도 부질없어 보였다. 지구 자체가 안 보이는 판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은하계에 속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수천 개나 존재한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의 몸뚱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뜸은 원자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지붕의 아연철판이 자결하는 태양광선으로 달아올라 삐걱거린다. 베란다에서도 땡볕의 열기가 느껴진다. 나는 정원을 가르는 빛과 그림자의 유의를 지켜보며 창공을 노니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다. 하지만 슬프다. 내게 쓰도록 요구됐던 이 책의 12장을 방금 끝냈다. 그 일이 항상 쉽지는 않았다. 세부적인 사항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타오가 말했던 특정한 내용들을 기억해내느라 여러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래도 기억나지 않아 화가 난 순간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세세한 내용까지 떠오르기도 했다. 마치 어떤 목소리가 귓가에서 단어들을 불러주는 듯했다. 글을 너무 오랫동안 써서 손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다. 각종 이미지들이 3시간 동안 때론 그보다 길거나 짧게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오곤 했다. 시를 쓰는 동안 수많은 표현들이 아파 더 마음속에 떠오를 때면 속기라도 배워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묘한 느낌이 돌아왔다. 거기 타오예요? 이렇게 묻기도 여러 차례였지만 한 번도 대답이 없었다. 타오, 비아스트라, 나톨리, 나티오누 씨 중 한 사람인가요? 제발 어떤 신호라도 주세요. 소리라도 내보세요. 제발 대답 좀 해봐요. 나를 불렀어요? 아내가 달려온 것을 보니 내 목소리가 너무 컸나 보다. 그녀는 앞에 서서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아니,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당신 혼자서 말하는 거요. 그 책이 빨리 끝나 당신이 정말로 지구에 돌아오면 좋겠어요. 아내가 나갔다. 불쌍한 리나.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안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10일 만에 돌아온 남편이 소파 위에 뻗어 있었다. 남편은 사색이 된 낯빛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잠을 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메모를 봤냐고 물었다. 봤어요. 그런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외계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의 행성에 갔었어. 모든 걸 얘기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잠 좀 자야겠어. 가능한 오랫동안. 이제 자러 갈게. 당신을 깨우지 않으려고 여기 누워 있었던 거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 것은 아니죠. 아내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기쁨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걱정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나를 자게 했고 나는 무려 36시간을 잤다. 눈을 떠보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아내가 보였다. 근심스럽게 중환자를 지켜보는 간호사 같은 표정이었다. 좀 어때요? 아내가 물었다. 의사를 부를까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꿈쩍도 않고 자는 모습은 처음 봐요. 그리고 꿈을 꾸는지 자면서 이름을 불러대더군요. 아르키가 누구예요? 아키던가 또 타오는요? 내리 얘기해 줄 건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키스했다. 모든 걸 얘기해 주겠소. 그래요. 해주세요. 진지하게 들어야 돼. 내가 하려는 얘기는 정말로 중요한 거야. 하지만 같은 얘기를 2번 하고 싶지는 않아. 아들 녀석을 불러와요. 두 사람한테 한꺼번에 얘기하게. 3시간 뒤 나는 그 놀라운 모험담을 대충 끝냈다. 아내는 이런 부류의 얘기를 잘 안 믿는 편이었다. 그러나 내 목소리의 특정한 억양이나 표현들에서 뭔가 정말로 심각한 일을 남편이 겪었음을 감지했다. 27년을 함께 살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온갖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아들 녀석이 질문을 많이 했다. 그 아이는 늘 지적인 존재들이 사는 외계 행성들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증거가 있어요? 아내가 물었다. 지구인들은 증거를 추구해요, 미셸. 항상 더 많은 증거를 원하죠, 라고 했던 타오의 말이 생각났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마누라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 약간 실망스러웠다. 아니, 없어. 하지만 내가 쓰는 책을 읽어보면 내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될 거야. 당신은 믿을 필요가 없어. 그냥 알고 있으면 돼. 날더러 친구들한테 남편이 방금 티아오바 행성에서 돌아왔다 고 말하라고요? 나는 아내에게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내가 받은 지시는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듯 싶었다. 말은 쉽게 사라지지만 글은 오래 남기 때문이다. 여러 달이 지났고 이제 집필도 끝났다. 출판하는 일만이 남았다. 이에 관에 타오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선 안에서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 타오가 한 말이었다. 우주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였다. 그 마지막 날 저녁, 해변에서 타오는 아주 작은 별을 가리키며 태양이라고 알려줬다. 지금 나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만드는 지구의 태양이었다. 우리는 비행 플랫폼을 타고 우주기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륙 준비가 된 우주선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기지로 가는 동안 나는 친구들의 광채가 평소처럼 밝게 빛나지 않음을 느꼈다. 빛깔이 좀 더 가라앉은 상태로 몸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 나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주선에 탔을 때 나는 우리가 특별 임무를 띠고 인근의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타오가 아무 말도 안 해줬기 때문이었다. 이륙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다. 황금빛의 티아오바가 급속도로 작아지는 것이 보였다. 몇 시간 혹은 다음 날 다시 티아오바로 돌아온다고 생각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마침내 타오가 내게 말을 했다. 미셸, 우리의 슬픔을 눈치챘다는 거 알아요. 정말로 그래요. 유난히 슬픈 작별이 있어요. 동료들과 나는 그동안 당신에게 무척 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이번 여행을 끝으로 당신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신을 지구로 데려가는 중이에요. 가슴 한쪽이 다시 미어지는 듯했다. 너무 급하게 떠났다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래요. 당신의 아쉬워하는 마음을 덜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좋아하는 곳을 떠날 때는 늘 아쉬움이 생기잖아요. 당신이 우리 행성과 우리들을 무척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든가 이것 혹은 저것을 볼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기는 어렵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모두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팔다리와 장기들이 무거워진 듯 몸이 처지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타오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는 훨씬 더 슬퍼하는 듯했다. 그리고 뭔가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 그녀의 광채였다. 타오, 어찌된 일이죠? 당신의 광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미셸. 위대한 타오라가 당신에게 두 가지 능력을 부여했었죠. 광채를 보는 능력과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요. 배우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랬죠. 하지만 그것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부여된 능력이에요. 그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에게 없었던 능력이잖아요. 당신이 정말로 가져가야 할 것은 지식이에요. 당신과 수백만 지구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지식이죠. 그것이 각종 언어를 이해하고 광채를 볼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게다가 광채를 본다고 해도 그 의미를 해석할 줄 모르면 무의미하죠. 광채는 보는 것보다는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맞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웠다. 그들의 광채가 내는 광채에 이미 상당히 친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섭섭해하지 말아요, 미셸. 내 생각을 읽은 타오가 말했다. 대다수 지구인들에게는 빛나는 광채가 없어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수백만 지구인들의 생각과 관심사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그들의 광채는 몹시 탁해요. 당신이 보게 된다 해도 실망할 거예요. 나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다. 곧 그녀를 못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큰 체구임에도 너무나 균형이 잘 잡혔다. 상냥하고 예쁜 얼굴에는 주름살 하나 없었다. 입, 코, 눈썹 등 모든 게 완벽했다. 갑자기 오랫동안 잠재의식 속에서 커져오던 의문이 무의식적. 타오, 당신들 모두가 자웅동체인 이유가 있나요? 네,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미셸. 그 질문을 좀 더 일찍 하지 않아서 놀랐었는데 우리는 고차원의 행성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는 우리가 지닌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역시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당신도 직접 봤으니까 알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포함한 다양한 몸체들도 우수해요. 이런 영역에서 진보할 수 있는 데까지 진보였어요. 스스로 여러 몸체를 재생할 수 있고 죽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소생시키거나 심지어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 안에는 성기체 같은 다른 몸체들이 있어요. 모두 합해 9개의 몸체가 있죠.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유체와 생리체예요. 유체는 생리체에 영향을 미치고 생리체는 육체에 영향을 주죠. 유체 속에는 6개의 주요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점들을 카놀라로 부릅니다. 지구의 요가 수행자들이 차크라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첫 번째 차크라의 위치는 코 위로 1.5cm 두 눈썹 사이에 있어요. 유체는 뇌에 해당되며 같은 높이에 있는 두뇌 속의 송과체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타오라는 바로 그 차크라에 손가락을 얹어 당신 내부의 언어, 이해 능력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유체의 밑바닥에 그리고 성기의 바로 위에 매우 중요한 차크라가 있는데 물라다라고 합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세크리드라고 부르지요. 이 차크라 위쪽에서 척추와 만나는 부분에는 팔란티우스 차크라가 있습니다. 팔란티우스는 코일 스프링처럼 생겼는데 이완될 때에만 척추 밑부분에 닿아요. 그것이 이완되기 위해선 남녀 간의 성행위가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비슷한 남녀 사이의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 하에서 성행위가 완성될 때 팔란티우스가 늘어나 척추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특별한 능력을 생체에 전달하고 이는 다시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경우 두 남녀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강한 성적 만족감 속에 행복을 느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의 극치에 도달했다든가 환희를 느꼈다든가 공중에 떠다닌 느낌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은 곧 그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체가 됐으며 천생연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지구의 일부 밀교도들은 그런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역시나 종교가 우스꽝스러운 의식과 금기로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지요. 풀을 보면서 나무는 못 보는 경우예요.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로 돌아가죠. 남성은 지극한 만족감을 느꼈고 이는 유익한 진동으로 바뀌어 팔란티우스에 전달됩니다. 진실한 사랑과 완벽한 궁합 덕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행복의 느낌들은 완벽한 성행위의 결과죠. 여성의 행복감은 남성과는 다르지만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질문으로 돌아가죠. 티아우바에서 우리는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행복감을 모두 그리고 마음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쾌감도 한쪽 성만의 존재일 때보다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우리의 유체도 최고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외모는 남성보다는 여성에 더 가까워요. 적어도 얼굴과 가슴의 경우엔 그래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얼굴이 더 예쁘지 않나요? 미셸? 우리도 같은 값이면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하죠.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성애자는 호르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신경증 환자예요. 환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신경증 환자처럼 그들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미셸, 어떤 문제든 먼저 자연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자연은 모든 생명체에 생식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다양한 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조물주의 의지에 따라 모든 종에는 암수가 있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설명한 이유 때문에 조물주는 인간에게는 다른 종에 없는 특성들을 추가했어요. 예컨대 여성은 성적인 만족감을 얻으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특별한 수준의 성적 기쁨은 팔란티우스를 이완시키고 유체를 통해 육체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현상은 임신하지 않고도 한 달 중 많은 날 동안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암소는 한 달 중 몇 시간 동안만 수소를 받아들입니다. 생식 본능이 작동할 때에만 짝짓기 욕구가 생기죠. 새끼를 베고 나면 더 이상 수소의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자연의 피조물 두 종류가 서로 대표됩니다. 한 종류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9개의 몸체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종류는 3개의 몸체만을 지녀요. 분명히 조물주는 우리들에게 육체 이상의 것들을 부여하려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가끔 지구에서는 이 특별한 것들을 신성한 불꽃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적절한 비유예요. 고의적인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인가요? 물론 아니에요. 그렇다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타오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다시 말을 시작했다. 지구인들은 약 150년 동안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기력과 연소기관의 발명 이래 시작됐어요. 상황이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기 전까지 환경오염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엔 오염원 중 하나는 휘발유 엔진인데 이것은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수소 엔진으로 즉각 대체될 수 있어요. 몇몇 다른 행성에서는 수소 엔진을 청정 원동기라고 부르죠. 지구에서는 여러 기술자들이 이런 엔진의 시제품을 제작했는데 휘발유 엔진을 대체할 정도가 되려면 대량으로 생산돼야 합니다. 수소 엔진을 사용하면 휘발유 엔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70%나 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경제적이에요. 대규모 석유회사들은 이런 청정 엔진의 보편적 사용을 두려워합니다. 석유 판매 수익이 줄어들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각국 정부 역시 막대한 석유 세금의 덕을 봐왔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질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되지요. 그런 경제적, 재정적 차원의 이유 때문에 모든 지구인에게 이익이 될 급진적 변화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인들은 이런 정계와 재계의 연합 세력에 의해 자신들이 휘둘리고 협박당하고 착취당하고 심지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경유착에는 심지어 유명한 종교 집단들이 가세하기도 해요. 이런 유착 세력들은 교활한 광고 캠페인으로 일반인들을 세뇌시켜 지지 세력으로 만듭니다. 그런 방법이 실패하면 이번에는 정치적 채널을 통해 그래도 안 되면 종교를 이용하거나 두 영역을 교묘히 섞어 다시 시도하지요. 인류를 위해 뭔가를 해보려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냥 살해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간디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지구의 일반인들은 더 이상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양떼처럼 도살장으로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소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한 지도자들에 의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인구가 1억 명인 국가에서 1000명 정도의 자본가 집단이 마치 도살장의 도살자처럼 다른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이 집단은 그동안 수소엔진이란 말이 아예 언급되지 않게 하려고 수소엔진 개발 노력을 철저히 짓눌러 왔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지구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죠. 심각한 재앙이 일어날 때쯤에는 자신들은 이미 죽어 있을 것이란 계산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다가오는 재앙의 근원은 공의인데 이것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겪게 될 거예요. 지구인들은 불장난이 금지된 어린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금기를 어기고 불장난을 하다 결국 화상을 입지요. 일단 되어보면 어른들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는 불장난을 하지 않겠지만 며칠 동안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불행하게도 지구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아이의 화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구 전체가 파멸됩니다. 당신들을 도우려는 존재들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최근 환경보호운동이 추진력을 얻고 젊은이들이 공해와의 싸움에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동참시키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아르키가 말했듯이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개인들의 단결하는 것입니다. 단합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힘도 강해집니다.
환경보호운동은 그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증오심과 적개심, 특히 정치적 인종적 편견을 떨쳐버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운동 세력은 국제적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지구에는 이미 비폭력적인 대규모 국제조직이 존재합니다. 국제적 십자 같은 조직은 상당히 오랫동안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환경보호단체는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같은 매연에서 비롯되는 간접적인 피해도 막아야 합니다. 대도시와 공장의 폐수는 화학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해로운데 그 상태로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배출된 매연은 산성비를 만들어내 이미 캐나다의 40여 개 호수를 오염시켰어요. 북유럽에서도 프랑스의 공장과 독일의 루르 공업지대에서 나온 공해물질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공해에 관해 얘기하죠. 매우 심각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위대한 타오라가 당신에게 말했듯이 소음은 가장 해로운 오염원 중 하나예요. 인체의 전자들을 혼란시키고 신체 기능의 균형을 깨기 때문이에요. 이들 전자에 관해선 아직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인간의 성기체는 약 4084개의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들의 수명은 대략 1012년이에요. 창조의 순간에 생성된 전자들이죠. 당신의 성기체는 그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신이 죽을 때 전자들의 19%는 우주의 전자들 속으로 돌아가 있다가 자연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인체나 동식물을 형성하고 나머지 81%는 당신의 초월자아에 합류합니다. 당신의 길을 잘 못 따라가겠어요. 내가 말했다. 알아요. 이해가 가도록 도와줄게요. 성기체는 당신이 아는 것 같은 순진한 영혼 상태가 아닙니다. 지구에는 영혼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성돼 있지 않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는 착각입니다. 성기체는 인간의 육체 형태와 정확히 맞물리는 무수히 많은 전자들로 구성돼 있어요. 각각의 전자는 기억을 갖고 있으며 평균적인 시립 도서관의 장서들 안에 담겨 있는 만큼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놀랍겠지만 내 말이 사실입니다. 이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요. 마치 첩보원이 소매 뿌리에 숨겨다닐 정도의 초소형 마이크로필름에 어느 산업시설의 모든 설계도면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전자의 크기는 그보다 훨씬 작지요. 지구의 물리학자들 중에도 이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아직 모릅니다. 성기체는 이런 전자들을 전달 매체로 두뇌의 통로를 통해 초월자아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정보 교류는 당신이 모르게 진행됩니다. 성기체를 육체에 보낸 주체는 초월자아이므로 초월자아가 성기체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전자로 구성된 모든 물질처럼 성기체는 매우 섬세한 도구입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 성기체는 아주 급한 용건의 메시지를 초월자아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월자아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자는 동안 성기체는 육체를 이탈해 초월자아로 들어가 요구된 정보를 전하거나 지시내지 정보를 받습니다. 밤은 충고를 준다는 프랑스 속담이 있죠. 이는 보편적인 경험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됐어요. 물론 늘 그렇지는 않아요. 만일 그 해결책이 초월자아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분명히 아침에 떠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다려봤자 헛수고예요. 그런데 고도의 특수훈련을 통해 육체로부터 성기체를 분리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성기체를 잇는 가느다란 은청색의 줄을 볼 수 있어요. 당신도 직접 본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성기체도 분리되어 있는 동안만 볼 수 있어요. 성기체를 형성하고 은줄의 시각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 모두 같은 전자들입니다. 이제 내 말을 이해하는군요. 마지막으로 소음의 위험성을 설명할게요. 소음은 라디오나 TO를 사용하자면 기생충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기체의 전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T를 시청하고 있을 때 화면에 몇몇 흰색 점이 보이면 이는 기생충이 작동 중임을 나타냅니다. 또 이웃집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 우리 집 피부화면에 기생충들이 생겨 이미지가 읽어지는 것과 비슷하죠. 성기체에게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단지 불행하게도 T 화면의 경우처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이 달라요. 게다가 소음이 전자들을 훼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음에는 익숙해졌어 라고 말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면 두뇌는 긴장하고 정신은 자기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지만 성기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성기체의 전자들 속으로 침입하고 이는 초월자아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귀에 도달하는 소리는 분명히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한 음악 소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악은 듣기는 좋아도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실험해보세요. 좋아하는 바이올린 곡이나 피아노 곡 혹은 플루트 곡을 선택해 최대한 크게 연주해보세요. 당신의 고막에서 느껴지는 통증도 마음에서 느끼는 불쾌감만큼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다수 지구인들은 소음 공해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터바이크 배기관에서 나는 굉음은 매연보다 5배 정도 더 해로워요. 매연은 사람의 목과 폐에 영향을 주지만 소음은 성기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기체의 사진을 찍어볼 수 없었으니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수가 없지요. 지구인들은 증거를 좋아하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지구에는 유령을 봤다고 주장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허풍쟁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목격한 유령은 실제로는 성기체를 떠난 19%의 전자들이에요. 육체가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전자들은 육체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정전기 효과 때문에 이 전자들은 육체와 동일한 형태를 취한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에 의해 재활용되기 전에는 할 일이 없는 상태지만 이들 전자 역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던 장소들로 돌아가 출몰하기도 합니다. 좋아했던 혹은 싫어했던 장소들이죠. 혹은 싫어했던? 네. 하지만 그 주제마다 다루려면 당신이 책 한 권으론 안 되고 2권을 써야 할 거예요. 당신은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어려운 일들도 할 수 있으니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당신의 전 생애를 미리 검토했어요. 당신의 현재 육체가 죽는 시점까지 봤지요. 언제 내가 죽죠? 내가 말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 텐데 왜 물어보세요? 미래를 아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들은 사람은 2가지 잘못을 저질 겁니다. 첫째, 그 점쟁이가 사기꾼이었을지도 몰라요. 둘째, 미래를 아는 것은 자연에 거슬리는 행위예요. 그러지 않으면 망각에 강해서 지식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별들의 영향력을 믿고 황도 12궁 별자리를 따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타오는 대답을 않고 미소만 지었다. 지구로의 귀환 여행은 처음의 여행과 비슷했다. 우주선은 아무 데서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여러 태양, 혜성, 행성들과 빛깔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내가 다시 평행우주를 경유해 돌아갈 것인지를 물었을 때 타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타오는 그것이 목격자들의 반응을 놓고 다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집 정원을 떠난 지 정확히 9일 뒤, 그리고 똑같은 한밤중에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